2026년 1월 3일 새해의 첫 주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스위스의 한 나이트클럽, 우크라이나의 전장, 뉴욕의 지하철역, 그리고 캐나다의 거대한 숲, 이렇게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곳의 장소에서 시작돼요. 네, 언뜻 들으면 정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죠. 비극적인 사고, 지지부진한 전쟁, 한 정치인의 취임식, 그리고 자연재해.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사건들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 단편적인 정보들 속에서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고 있는지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그럼 화려한 새해 축하 파티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스위스 알프스의 한 나이트클럽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네요. 스위스의 유명 스키 리조트 크랑스 몽타나에 있는 르 콩스텔라숑이라는 나이트클럽. 1월 1일 새벽이었어요. 새해를 축하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이곳에서 정말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40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부상을 입었죠. 정말 큰 참사였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건 이 대참사의 시작이 아주 작은 불꽃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그 샴페인병에 장식용으로 꽂혀있던 스파클러. 아,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 폭죽이요? 맞아요.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터트린 축하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작은 폭죽 불꽃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넓은 공간을 그것도 몇 분 만에 집어삼키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가장 무서운 현상이 바로 플래시오버, 우리말로는 전실 화재라고 하는데요. 전실 화재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나면 뜨거운 가연성 가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천장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방 위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스층이 생기는 거죠. 이 가스층의 온도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네. 그 가스층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염이 되면서 방 안에 있는 소파, 테이블, 카펫 같은 모든 가연성 물질에 거의 동시에 불을 붙여버려요. 말 그대로 공간 전체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그 클럽에는 그 플래시오버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클럽의 천장과 벽을 뒤덮고 있던 폴리우레탄 흡음 폼이에요. 아, 그 소음 줄이려고 붙이는 스펀지요. 흔히 계란판 스펀지라고 부르는? 네, 바로 그 소재죠. 이게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이라 불에 아주 취약해요. 스파클러의 불꽃이 이 폼에 닿자마자 이 폼이 타면서 엄청난 열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이게 바로 플래시오버를 일으키는 완벽한 연료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 아래에서 사실은 거대한 인화 물질로 둘러싸인 채 춤을 추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위험은 늘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스파클러를 켠 사람의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건축 문제, 소방점검의 부실, 그리고 당시 허용 인원을 초과했을 가능성까지. 이 모든 보이지 않던 안전 불감증이 쌓여서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있는 이 공간은 과연 안전한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천장 속은 들여다본 적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클럽 천장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위험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26년 초 현재 전쟁은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러시아가 무려 42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는데 42만 명이요? 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의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무기 사용 패턴이에요.
전쟁 초반에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자랑했던 T-14 아르마타 전차나 Su-77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최신의 무기를 투입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안 쓰는 걸까요? 그게 바로 전장에 보이지 않는 셈법입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너무 비싸다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T-14 아르마타 한 대 가격이면 구형 탱크 수십 대를 고쳐서 투입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성 문제군요. 그리고 둘째는 초기 생산품이라 아직 기술적 신뢰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심리적인 것, 바로 평판 리스크 때문일 겁니다. 평판 리스크요? 자존심 때문에 최신 무기를 아낀다는 건가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T-14 전차가 서방이 지원한 제블린 미사일 한 방에 파괴되는 영상이 전 세계에 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네요. 러시아 무기 전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겠죠. 이건 단순히 체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흔들리는, 즉 수십억 달러의 미래 수익이 날아가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전장에서의 실질적인 승리보다 우리 무기는 절대 격파당하지 않는다는 그 보이지 않는 신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프레스티지 장비들을 애지중지 아껴두고 대신 창고에 먼지 쌓여있던 T-90, T-80 같은 구형 탱크들을 꺼내서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가졌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드론처럼 싸고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과 또 구형 무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효율성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사도 흥미롭더군요. 군사정보국장을 비서실장으로, 드론 전문가를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어요. 협상 테이블과 드론 기술, 이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전선을 모두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히네요. 네. 전쟁의 승패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의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죠. 정보, 기술, 외교, 경제적 압박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전세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장에 보이지 않는 셈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정치의 무대로 가서 아주 상징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한 리더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네. 민주사회주의자인 34살의 조후란 마다니가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 시장이자 100년 만에 최연소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프리카 태생의 이민자 1세대라는 배경까지 여러모로 기존의 뉴욕 정치와는 결이 다른 인물의 등장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장의 첫 행보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바로 취임식 장소인데요. 보통은 화려한 시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폐쇄된 시청사 지하철역에서, 그것도 한밤중 자정에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하철역이었을까요? 지하철은 뉴욕이라는 도시를 움직이는 혈관이자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발, 즉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상징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곳에서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나의 시정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밑,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 장소가 가진 역사도 의미심장하더군요. 1905년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열차 규격이 길어지니까 승강장이 짧아서 더는 쓸 수 없게 된, 그래서 버려진 역이라고요. 맞습니다. 아름답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잊힌 공간, 즉 보이지 않게 된 과거의 유산이죠. 그런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건 외면받고 잊혔던 가치와 사람들을 다시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정책도 이런 상징적인 행보와 맥을 같이 했어요. 취임 첫날 전임 시장의 친이스라엘 행정명령들을 전부 폐지해버렸죠. 네, 그 조치는 이른바 BDS 운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위해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사실상 금지했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반응이 엄청났겠는데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자들은 열광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한 도시의 시장이 내린 결정 하나가
곧바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순간이네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무게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까지 종교적 자유 위반을 감시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뉴욕을 넘어 미국 전체에 분열된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축소판이 됐습니다. 이란 시위 문제나 양당 합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처럼 2026 초 미국의 정치는 모든 것이 국제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어요. 마다니 시장의 행보는 그 복잡하게 얽힌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폐를 직접 파고드는 위협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산불 연기 문제죠. 많은 분들이 산불은 불이 난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불 그 자체가 아니라 국경 없이 퍼져나가는 연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이 연기의 위험성을 상상 이상으로 과소평가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소평가라니요. 산불 연기가 해롭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의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기존에는 해상도 500m급 위성으로 산불을 감시했어요. 500m급이요? 네, 그런데 이 해상도로는 작은 규모의 산불들은 그냥 통계에서 누락돼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 산불이었던 셈이죠. 아, 위성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상도를 20m까지, 그러니까 25배나 끌어올린 새로운 위성 기술로 전 세계를 다시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이 보이지 않던 작은 산불들이 내뿜는 배출량까지 합치니 전 세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추정치보다 무려 70%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요? 그건 오차 범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재앙의 크기가 사실은 훨씬 더 거대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얼마나 직접적인 위협인지도 명확해졌어요.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 때 그 연기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 버몬트주의 공기를 뒤덮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어린이들의 천식 발작률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 공격한 거죠. 정말 무서운 건 그 연기가 이동하면서 더 독해진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가장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연기 속 초미세먼지 PM2.5 입자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종하면서 대기 중에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서 포르말데히드 같은 2차 유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보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더 유독한 물질로 병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니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더 촘촘한 공기질 센서망을 구축해서 연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경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처럼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스위스 클럽 천장을 뒤덮고 있던 가연성 흡음재, 러시아 군수공장 창고에 잠자고 있던 구형 탱크, 뉴욕 시민들의 발밑에 잊혀있던 폐쇄된 지하철역, 그리고 기존 위성 기술로는 잡히지 않던 수많은 작은 산불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위험이든 가능성이든 그것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혹은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보이지 않던 것들의 가시화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리더십 혹은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의 허점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변화는 보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프레임, 기존의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도구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보는 방식에 작은 균열을 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직장,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혹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을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장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큰 기회와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